자, 이번 시간에는 송왕조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우리 중국사를 쭉 배우고 있지만 통일왕조가 들어서면 그 다음이 분열시대, 그 다음이 또 통일왕조가 들어서면 분열시대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송을 배우겠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짧은 분열시대가 있어요. 5대 10국 시대라고 합니다. 당나라는 이제 무너졌지만 5대 10국이라는 그런 분열시대가 지속이 되는데 5대 10국은 907년 당 멸망 때부터 송나라가 통일하는 979년까지 이렇게 짧은 시간 진행이 됩니다. 이 5대 10국이라는 시대는 중원 지역에는 5개의 왕조가 계속 들어섰다가 없어지고 그 주변에는 10개의 군소국가도 등장했던 시대인데 물론 이 5대 10국을 묻지는 않지만 이런 시대가 있었구나 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은 알지 않아도 됩니다.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5개의 주요 국가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냥 이 시대에 관련돼서는 이 시대에 지방에 땅을 가진 그런 재력가들, 부유한 형세호가 등장을 했다. 그런 세력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형세호는 사대부의 기원이 됩니다. 그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시대 때 이 후진, 이 건국 과정에서 이제 뒤에 나올 거란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땅을 좀 내어주기도 하는데요. 그 땅이 참 중요한 땅이에요. 거란이 후진을 도와준 대가로 후진의 석경당이라는 인물에게 연운 16주를 건네어 받게 됩니다. 이 연운 16주라는 거는 선생님이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만리장성을 경계로 북방 유목민족과 이제 중원의 한족 왕조가 어떤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완전히 깨부순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이 만리장성 이남에 작은 지역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베이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지만 선생님 항상 이 노른자위 땅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고 하는데 이 연운 16주는 후에 이제 거란과 송의 관계에서 대립의 어떤 원인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5대 10국을 다 통일을 하고 통일왕조를 완성한 사람이 송태조 조광윤이에요. 이 송태조 조광윤은 본인도 당 후반기 때부터 설치되었던 그 절도사들, 변방의 군정사령관인 절도사 출신인 인물이에요. 5대 10국을 이렇게 왕조가 바뀌면서 횡행했던 사람들도 절도사이기 때문에 절도사들의 권력을 누르고 황제권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송나라 전체의 컨셉이기도 한데 송태조 조광윤이 추진했던 정책은 바로 문치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군사력이나 그런 걸로 나라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관을 우대하고 어떤 관료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으로 국가의 컨셉을 정한 거죠. 그래서 절도사들에게 다 이제는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낙향하도록 합니다.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황제 독재권을 강화시켜요. 황제가 모든 군사권을 통솔합니다. 그래서 문관을 우대하고 공급도 많이 주고 문관 자체 시스템도 굉장히 비대해지게 되죠. 그리고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이제 과거 시험은 그동안 당나라 때까지 1차와 2차, 총 2차에 걸쳐서 보게 됐었는데 마지막 황제 앞에서 보게 되는 전시제도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황제가 직접 그 시험을 주관하고 등수도 매기고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관료들이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하나로 예로 드는 거는 선생님이 또 그런 경험이 있는데 논술로 대학을 합격을 하게 됐었어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나의 논술 시험지를 채점하신 교수님을 알게 되었다. 누가 채점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그 교수님을 딱 봤을 때 나의 마음에서는 자연스러운 감사함이 굉장히 우러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급제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시험을 주관하고 나를 급제를 시켜준 황제에 대한 충성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네, 어쨌든 이런 과거 시험이 또 한 차례 강화되기도 하는 문치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문치주의를 하게 되면서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황제 독재권은 강화가 됩니다. 황제 독재권은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이 전시제도로 인해서 과거 시험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과거를 통해서 관료가 되는 사대부 계층이 형성이 되게 돼요. 어떤 능력 위주의 사회로 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과거를 통해서 관료가 된 계층을 사대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어떤 좀 부작용이 있게 되냐면요, 관리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관료 시스템이 비대해지면서요. 그리고 국방력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힘을 덜 주기 때문에 국방력이 약화가 됩니다. 우리 뒤에서도 쭉 보겠지만 송나라 주변에 굉장히 강력한 유목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국방력이 약화하게 되기 때문에 이 유목 국가들한테 돈으로 평화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국방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 반복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문치주의 요거는 가장 중요한 송나라의 컨셉입니다. 자, 이 국방력 약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거란이라는 민족이 요 나라를 건국을 해요. 이 북방 유목 국가들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요 나라가 이렇게 옵니다. 요 나라와 계속 갈등을 빚게 됐었던 것은요, 앞서 얘기한 연은 16주 문제예요. 연은 16주 문제로 대립이 있습니다. 뭐 크고 작은 그런 군사적인 충돌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나 이 송나라는 요 나라에 비해서 군사력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훨씬 더 현실적으로 요의 힘이 세죠. 그래서 이런 대립 끝에 이제 타협점을 찾습니다. 송과 요가 맹약을 맺어요. 전연의 맹약. 연도는 외우기 쉽습니다. 천사예요. 이걸로 인해서 대립을 멈추고 송나라가 어떤 형이라는 그런 명분을 갖는 대신에 요 나라한테 바칩니다. 무엇을요? 세패라는 거. 형제의 명분은 없지만 이 세패는 비단과 은을 바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돈으로 평화를 사는 거죠. 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몇십만 양씩을 막 내요. 이렇게 어떤 국방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송나라가 여기 있으면 이제 거란 요는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러나 송의 왼쪽에서 서하라는 국가가 슬슬 커지는데 서하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강에서 역시 하겠지만 이 서하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송나라가 굴복을 하고 역시 비슷한 형태로 세패를 바치게 됩니다. 물론 서하에도 비단과 은을 바치고요. 이에 더해서 서하에 특별히 차까지 바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패는 바치고 관리 유지비는 엄청 많이 들고 하게 되면서 이런 국가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국가 시스템의 문제로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송나라 신종 때 왕한석이라고 하는 재상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안을 제시를 합니다. 부국강변을 시도를 하는데요. 왕한석의 신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왕한석의 신법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런 개혁안들이 있어요. 뭐 청묘법, 시역법, 모역법 등등등부터 해서 보가법, 보마법,
등이 있는데 이 목적은 나라를 구하게 하고 군사력을 조금이라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책들이에요. 뭐 시역법, 청력법, 무역법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단어가 나오거나 이 법안들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면 좋을 겁니다. 중소상인들이나 중소농민들한테는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대신에 대상인이나 대지주는 좀 억제하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인이나 대지주들에게는 반발이 되게 심하겠죠. 그래서 왕안석이 살아있을 때 신법을 시행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으나 그 이후에 보스파드, 국업당과의 당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어요. 왕안석 이후에는 모든 신법이 다 뒤집어지고 엎어졌을 만큼 그래서 왕안석 신법은 다시 또 없어지고 맙니다. 참고로 이 국업당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마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문화 파트에서 선생님이 역사서 하나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 역사서를 저술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왕안석이 신법을 시도했지만 이제 오래 유지되지는 못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요나라를 없애고 등장을 한 더 센 나라, 센 애 위에 센 애, 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금나라도 좀 옆으로 옮기고요. 이 금나라도 송나라를 굉장히 압박해 오면서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금이 송을 침공을 하게 되면서 송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 사건을 정강의 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626년에서 27년에 있는 일입니다. 이때의 송나라 수도는 카이펑인데요. 카이펑이 함락이 당하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사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름이기도 한데 그때 당시 상왕이었던 사람이 송나라 휘종, 그리고 그 아들이 흥종까지, 왕까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초유의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북송은 망한 거예요. 멸망했어요. 북송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나라가 이 송나라를 멸망을 시킬 건데 이 휘종과 흥종, 그 왕족의 일족이었던 이들이 또 피난을 열심히 합니다.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쪽으로 가서 송을 재건했기 때문에 남송이라고 불러요. 이 앞쪽에 있었던 송은 그에 대비해서 북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나라가 이렇게 화복을 차지를 하고 남송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북송의 수도가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카이펑이었어요. 변경 혹은 개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에 대비해서 남송의 수도는 이만 항저우입니다. 확실히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항상 수도는 잘 표시해놓고 기억을 해야 돼요. 카이펑은 북쪽에 있고요. 이만 항저우는 훨씬 더 남쪽에 있게 됩니다. 남송을 이렇게 만들어서 명맥을 유지하지만 금나라가 센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금나라와 군신관계를 맺고 이걸 유지하게 됩니다. 이 군신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에서도 이 내부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화해를 맺어야 된다라는 조합파와 싸워야 된다라는 규정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의 우위는 어쩔 수 없겠죠. 군신관계를 맺고 이렇게 유지를 해나가는데요. 결국에 누구에게 멸망을 하게 되냐면 금나라보다 훨씬 더 센 끝판왕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또 뒤에서 나오겠지만 몽골이에요. 그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몽골은 13세기에 유라시아를 호령했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되고요. 남송 역시 몽골에 의해 멸망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이 송나라의 정치적인 흐름에서는 문치주의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안석의 신법이 시행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참 국방력이 약했고 힘으로는 좀 많이 밀렸던 그런 나라이지만 어떤 경제나 교류나 어떤 문화적으로는 나름대로 두각을 나타냈던 나라가 송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제나 어떤 문화적인 그런 면에서도 기억해야 될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네, 경제로 가보겠습니다. 농업과 상업과 여러 분야에서 참 중요한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있어요. 빨리 자라는 조생종이라고 하죠. 베트남에서 이제 자라는 참파벼가 도입이 됩니다. 뭐 1년에 몇 번을 추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파벼의 도입으로 쌀 농사를 1년에 2번을 지을 수 있게 돼요. 벼 이모작이고요. 이모작할 수 있게 되고요. 이 결과로 중국의 남쪽을 흐르는 찬장강, 화류가 곡창지대로 발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의 곡창지가 되는 거죠. 이 곡창지의 변화는 선생님 명천대 곡창지의 변화와 함께 한꺼번에 좀 그림으로도 잘 보여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또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는 석탄. 야, 석탄이 벌써 송나라 때 나오네요. 이 석탄은 온도를 나무로 태웠을 때보다 엄청나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석탄이 이용되는 산업들, 제철 산업이나 도자기 또 엄청나게 생산이 되게 됩니다. 도자기가 많이 생산됐던 지역이 진도전이라고 있어요. 송나라는 원나라 때까지도 계속 도자기를 많이 생산하게 되는데 하루에 수천 개씩 도자기를 부어낼 수 있는 그게 뒷받침됐던 그런 석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 수공업도 발달하다 보니 동업조합 이 당나라에 이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당나라 때는 그 상인조합, 행만 있었는데요. 그 송에서는 작, 수공업자 조합도 나타나게 됩니다. 당에서는 행만 있었고 송에서는 행과 작 모두가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류하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동전 너무 무거워요. 뭐 싸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계 최초로 지폐가 사용됐던 곳이 또 송나라입니다. 이 송나라 때 사용됐던 지폐의 명칭은 어떤 강의든지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송, 회, 교. 송나라 회자 교자 이게 지폐 이름이에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물론 송혜 교수는 해지만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까먹어요. 우리 역시나 당나라에 이어서 해상 무역도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이 무역을 관리하는 관청인 시각사도 설치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발전을 했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이제 사회 면에서는 이렇게 늘 구분을 했었죠. 우리 시대별로. 관리 선발 방법은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과거제이지만 세 번째 단계 황제 앞에서 보는 등수를 가리는 시험 전시가 추가되었다. 그래서 이런 전시 등 과거제가 강화되면서 과거를 통해 관료가 된 사대부들이 지배 계층으로 볼 수 있다, 등장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둡시다. 문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에서는 우리 앞에서 배운 한나라부터 당나라 때까지는 그 경전의 작구를 해석하는 혼고학이 대세였는데 특히 남송 시대에 가면은 이런 또 대외관계의 상황도 있고 눌리고 있잖아요. 눌리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학문이 나옵니다. 유학의 한 일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리학입니다. 이 성리학은 남송의 주기가 집대성을 하게 됐고요. 이 성리학과 관련된 그런 공부 방법이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좀 어렵겠지만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거경국리, 경물지지. 한자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풀이하면 거경국리는 공부할 수 있는
고요한 마음 자세의 준비예요. 그리고 격물치지는 사물의 격을 알매 이를 때까지 끝까지 탐구하는, 그러니까 치열하게 공부하는 그런 거고요. 아, 성리학은 공부예요, 공부. 그리고 의리라던가 대의 명분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도 하고요. 또 따라서 화의로, 남송은 중화이고 주변의 요서와 다 오랑캐임을 더 강력하게 인식하는 이 화이론이 또 성리학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성리학이 이때 등장을 했다. 남송의 주의가 집대성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고요. 또 이 시대에는 서민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문화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와자나 불화는 공연장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잡극도 공연을 하고 재미난 만남이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이 와자나 불안에 가서 이런 극들을 보는 거겠죠. 그리고 시보다는 조금 더 쉬운 산문을 사라고 합니다. 잡극, 이런 서민 문화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과학에서는 3대 발명품이 송나라 때 다 등장을 해요. 공감을 하게 될 겁니다.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 어느 것 하나 다 빼놓을 수 없는 건데요. 이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 모두 다 이 다음에 나오는 원나라 때 동서교류의 장이 열리게 되면서 다 서역을 거쳐서 유럽까지 전달을 하게 되어서 유럽에서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역사서는 아까 왕한석에서 잠시 언급을 했었던 삼화광이 쓴 자치통감이 나옵니다. 이 감자는 거울감자인데요. 많은 역사서에 보면 감자가 들어가는 역사서가 많아요. 동국통감처럼, 자치통감처럼. 역사는 거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치통감의 특징은 편연체라는 거예요. 기전체와 달리 편연체는 그 시간 순서대로 쭉 그런 쓰는 역사서술 방식입니다. 이렇게 송나라의 경제사회, 문화에서 각종 키워드들도 잘 알아두되 선생님이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요. 이 송의 카이평의 번화한, 특히 상업과 경제적으로 번화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카이평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택단의 천명상하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엄청 길어요. 굉장히 길고 쭉 보다 보면 무슨 스토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 시장에 나와서 뭘 파는 사람, 뭔가를 먹으러 오는 사람, 이제 배에 노를 젓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물건을 옮기는 낙타까지 보고 있으면 너무 생생하고 재미있어요. 자연스럽게 카이펑의 이런 번화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맹원노의 동경몽화로제, 천명상하도가 그림, 중국에서도 국보급으로 손꼽히는 그림이라면 맹원로의 동경몽화록은 글이에요. 이 글을 읽으면 분위기가 막 느껴지거든요. 새벽부터 막 사람들이 시장 열 준비하고 물건들이 들어오고, 글로도 이런 특히 송나라의 상업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료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함께 알아두면 이제 송나라에 대한 정리는 완벽하게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 항상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북방 유목 국가들에 대한 설명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